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 아는 것이 힘이고 찍어야 박힌다. 알고 찍자. 알찍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박시영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아, 요즘 바빠요. 예, 바쁩니다. 돈 챙기느라고. 총선 출마자들이 계속 미팅하는데 전국구 출연의 효과, 알찍 출연 효과가 큽니다. 뭐 그닥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크면 뭐 한번 쏴야지. 아니, 왜냐면 여기서 좀 그런 이상한 구라지, 농담은 여기서 버는 걸 당신한테 왜 쏴? 친구니까. 이거 영화 찍나? 자, 그리고 부산 앞바다를, 여전히 쓸데없이 배회하고 있는, 영도 부산갈매기, 영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 김보여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갈매기 김보여입니다. 예. 아, 예능 비리나. 아, 그래요? 한번 파일럿 프로젝트에다 잘리 스타일. 자, 그리고, 무등산 매직 아이. 세상은 내 눈으로 다 본다. 아, 요즘 안철수 의원 때문에 조금 곤혹스럽죠. 자, 매직 아이 서정성, 아이안과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정성입니다. 예.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카톡으로, 안과 원장을 왜 자리에 앉히냐. 광주에서, 광역의원, 시의원을 지냈고, 가장 유능한 시의원으로 이미 정표에 나 있는 분입니다. 광주에 9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8분 계십니다. 한 명 불었나요? 원래 8명. 원래 8명이? 네. 정보가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 알고 찍는 거지. 알찍. 8명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서정성 전 시의원입니다. 정치적 감각도 탁월하고 단지 안타까운 것은 안철수의 동반자. 자, 시작하시죠. 예, 이번 주 조사 설계를 간단히 말씀 올리면 만 19세 이상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요. 1013명 조사를 했습니다. 유무선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로 표본을 추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조사 기간은 9월 19일, 20일 양일간 진행을 했고 조사 기관은 윈지코리아 컨설팅과 IMTV가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3.8%, ARS 조사로 조사 방법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알찍이 독립한 지 지금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되나요? 두 번째 되죠,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예. 알찍 듣는 분들, 전국구, 방에 가서 게시판에다가, 글을 좀 써주세요. 알찍이 독립했다. 왜냐면 거기다 우리가 공지사항을 올려놨는데, 전국구에다가, 공지사항이 모바일로는 안 보이는데, 모바일로 듣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알찍이 독립했습니다. 팟빵 들어가서 혹은 아이튠스 들어가고 알찍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지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오픈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당일날 한 7, 8만 가는데 우리 분리하고 난 다음에 7천. 10분의 1. 그 전국구 우산 속에 있을 때 그만큼 컸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전국구를 잡자. 그런 조리를 했기 때문에 전국구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도 알찍이 분리되어 있으니 알찍을 검색해 주세요. 라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구를 잡자면서 전국구 게시판에 알찍 소개를 한다고요? 그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게시판에다 해놔야지 들어와서 보거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예. 이 합의안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얼마 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선생님은 노사정 합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사정 합의 내용 인지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50.7, 51%로 조사됐고요. 예.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모르겠다. 라는 사람들이 40.5, 41%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인지층이 91.2%, 처음 들어본다. 비인지층이 8.8, 약 9%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무척 높게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 사안 자체가 월급쟁이들, 공급생활자들한테는 직격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알고 있다. 실질 인지도는 아직은 51%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보통 이런 정책을 발표해갖고 51%쯤 나오면은 무척 높은 거 아니에요? 예, 현안치고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남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은 실질 인지도가 62%고 여자들은 40%로 역시 남자들의 직장생활 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높게 나왔고요. 연령별로는 40, 50대가 인지층이 높았고 특이한 것은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균등했는데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실질 인지도가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봉급 생활자가 조금 뭐 적고 농사 짓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 그 노사정 야합이다. 그다음 노동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쉽게 해고가 가능해진 거란 말입니다. 네. 그것도 그 성과가 미흡하다. 무능력자다. 이런 명분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지금 청계천 광화문 여기서 계속 농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 노동 계약 반대. 그런데 이게 직장 생활 때 다 직격탄인데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0%. 네. 일반적으로 보기는 높은 거지만 이런 나한테 직접적으로 대상인 걸 보면 좀 낮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방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인지도가? 네, 이거에 대한 지방에서 뭐 특별히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데 수도권과 예. 지방 차이는 크게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좀 뭐 예를 들면 뭐 시위도 있고 여러 가지 예.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사태의 본질을 좀 깨닫기 시작할 텐데 아직은 합의돼서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광주 쪽에서는 어때 관심이 좀 있나요? 어쩐가요? 네, 사실 이게 새누리당에서 이제 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합의를 도출해낸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마치 청년 일자리 창출인 것처럼. 네, 네. 네. 그리고 뭐 노사정이 다 함께 합의가 아주 잘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요. 사실 광주에서나 전남, 전북 이렇게 네. 보면은 야권 지지 성향이 좀 강한 데 아닙니까? 그러죠.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좀 표출되면서 알고는 있지만 내용까지 그렇게 좀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지 않았냐. 이 다음 질문하고 이제 조금 연동해서 예.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그 1-1로 가봐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네. 이제 1-1은 그 아까 알고 있다는 인지층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했습니까? 비인지층 아까 9% 제외하고 91%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91 알고 있다. 예.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는 분들 91%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죠, 다시. 예, 그렇죠. 알고 있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기를 청년 일자리 증가 등 좋은 측면이 많다. 그리고 반대로 쉬운 해고 등 나쁜 측면이 많다. 잘 모르겠다.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측정을 해봤는데 청년 일자리 증가 등 좋은 측면이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33%에 불과했고 쉬운 해고 등 나쁜 측면이 더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4%로 한 11%포인트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23% 조사됐습니다. 인지층인데도 비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예, 들어는 맞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아니죠. 알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거고요. 정치적 판단이 잘 안 된다. 예, 아직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측면, 해고가 많이 될 거다라는 예. 우려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부정적 측면이 더 많고. 예. 대체적으로 보면 갤럽이나 리얼미터 기타 여론조사 기관들이 초기에 노사정 합의가 발표된 다음에 바로 여론조사를 막 실시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찬성 의견이 다소 높았습니다. 반대보다. 그렇죠. 높은 거로 나왔죠. 예, 높았고 또 판단 유보층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30-40%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번 우리가 조사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찬성 의견은 좀 줄고 부정적 의견은 대폭 늘었는데 늘었지. 그리고 판단 유보층은 좀 줄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모르겠다라고 초기에 판단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그 한노총이 약간 보수적이고 친정부적 성향이 있어도 그래도 한국노총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어쨌든 노동자들을 위한 대변 기구이고 그런데다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뉴스를 잘 열심히 안 봐요. 전국구만 열심히 듣지. 실제로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 전가의 보도예요. 청년 일자리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못 해.
지금 정치권 분위기가 청년 일자리 늘려야 되는데 당신 반대하는 거요?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딱 밀어붙이니까 이게 좋은 건가 보다. 근데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 1,800만 명 노조 우산 속에 있지 않은 1,800만 명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노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만 논의했을 당시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높았죠. 예, 청년 일자리라는 프레임이 그 정권에 사용했던 프레임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인 시각이 한 70%에 육박할 정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합의안을 보면서 해고가 쉬워지고 예. 취업 규칙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바뀌고. 바뀌니까 노동자들한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문제 있다 예. 이렇게 보는 분들이 그리고 많은 거죠. 오히려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었고 민노총이 우리가 지난 정국에서도 얘기했는데 민노총이 안 들어간 게 너무나 잘못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민노총이 이번에 제대로 못 싸운 게 민노총이 제대로 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노총 대상이에요. 그러면 민노총 싸우면 어쨌든 국민들이 민노총에 대한 뭐 정서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뢰도 있죠. 그러면 야당에서 예. 싸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알아가면서 이 좀 그 나쁜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인지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재벌 뭐 대기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함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일반 노동자들에 그렇죠. 대해서만 예.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니냐. 사실 공공 부분이나 뭐 대기업 임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임금 피크제하고 또 관련이 없게 돼 있잖아요. 없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거는 서민이나 정말 약자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강요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알면 할수록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서 원장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이게 대기업 노조 같은 조직화된 예. 그 노동조합이 센 그 노조 같은 경우는 손을 못 대죠. 예, 단체 협약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중소기업 조직화된 노조가 없는데 이런 데들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게 90%라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90%, 1,800명. 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1,800명. 그리고 단체 협약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대기업은 단체 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네.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의 보호받을 수 있지만 노동 규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그 길을 열어준 거거든. 중요한 건 1996년도에 김영삼 정권 말기에 예. 노동법 날치기 처리할 때 처음엔 국민들이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동계가 들고 일어나고 노동계가 총파업하면서 그게 97년 IMF로 이어지고 김영삼 정권이 몰락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비정규직 양산의 시작이죠. 비정규직 양산의 시작이고 정권의 몰락은 어찌 보면 노동자들 뭐 지들 맘대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의 그 다 가장이거든요. 또 아주 귀한 집 아들이고 딸이고 이거 잘못 건드려 놓으면 정권 근간이 무너진다고. 네. 이 결국은 지금 이 노동개혁, 노사상 합의는 뭐 졸속이라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이제 인지를 점점 이제 시작한 것 같고, 예. 아까도 뭐 야권의 역할이란 부분들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는 예. 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을 좀 합리적으로 저는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좀 바빠요. 요즘. 되게 바쁘죠. 엄청 바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가 이제 결국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입법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인데.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죠. 예, 남아있죠. 근데 이 사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그다음에 시민사회, 노동계가 연대할 수 있는 틀이 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반기에 이 싸움을 세게 하는 것이 총선에서도 야권 연대나 통합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오늘 듭니다. 뉴스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노사정 위원장 김대환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제도화하려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 결국 왜냐하면 정부의 명분 쌓기. 그러니까 들러리 선거입니다 지금 이 한노총이. 그래서 그 김대한 노사정 위원장이 노동계와 합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이런 목소리는 야당의 정치인들이 좀 바른 목소리를 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결국 그러니까 노사정 합의가 됐지만 이것을 후속적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키려면 입법 과정이 거쳐야 네.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입법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김비호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야당의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용인하는 입법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야당은 이제 존재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알직을 듣는 분들, 정구를 듣는 분들 노사정 합의안 자체는 바로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청계천 광장에서 왜 많은 노동자들이 지도부가 농성을 하고 있고 왜 국민들이 우리 알직조사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높은지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바로 우리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아니, 그런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정권에서 세금이 훨씬 더 많이 거쳤대요. 재벌 개혁하지 않았는데도 수집적으로 더 거쳤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 그냥 힘없는 국민들한테 뺏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무 일반론을 계속 얘기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사실 이 법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이게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지금 새누리당에서 상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노사정 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뭐 반영하겠다라고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노동계가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라고 김대한 위원장이 얘기는 했어요. 네, 합의는 아직 이렇게 합의할 노력이나 앞으로 합의하고 나서 상정을 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상정해놓고 압박하듯이 합의 안 되면 뭐 어쩔 거예요. 그게 계속 밀어붙일 것 같다는 국민들 그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임금 피크제라는 이슈를 던지면서 사실은 이거를 총선에서도 굉장히 호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임금 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증가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유리했는데 오버한 거죠. 이 정리해고 문제까지 건들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 무리수를 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도 이 문제는 생존권적인 문제고 많은 분들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했던 시민사회나 노동계와 함께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바로 추석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네. 추석 밥상에 다양한 주제를 올리기 위해서 재밌는 관심사가 높은 여론조사를 많이 했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의원님이 살짝 해봤어요. 봉도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검찰이 이제 포스코 비리 문제로 이상득 전 의원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연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연루된 것 같다라고 응답된 사람들이 63% 아주 높게 나왔고요. 연루 안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이 21%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게 16%. 따라서 한 3배 정도가 3배 이상이 연루됐을 거라는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됐습니다. 정답은 16.3%에 잘 모르지 그걸 누가 알아. 그냥 한번 물어본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야권 지지층이야 당연히 MB가 연루됐다는 의견이 높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높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권 지지층이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인데 그렇죠. 여권 지지층. 여권 지지층에서 연루됐다는 의견이 39, 연루 안 됐다는 의견이 42%로 조사돼서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여권 지지층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배신했어 벌써? 아니 지금 자원외교에 뭐 사령하게 뻔히 지금 저도 이게 수치가 너무 좀 낮다고 생각해요. 여권 지지층에서요? 여권 지지층에서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지 진짜. 왜요? 베트남에서 사업 잘 된다며.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사업하지. 여권에서도 꽤 높게 나왔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38%면 여권도 10명 중에 4명이 연루돼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임기 후반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로 굉장히 국정 운영이 만약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면 MB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 있는 게 아니라 높죠. 그 MB 카드 끊는 순간은 뭘 하겠습니까? MB로부터 희생당한 정보도 살면시키죠. 그래서 2016년 말 사전설이 도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있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권 지지층에서는 연루 안 됐다. 한 2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걸 치는 순간 자기 고유한 지지층을 날려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미 40%쯤 돼. MB 치는 건 부담이 없구나. 그래서 이상득 구속시키고 나면요. 그 다음에 MB는 손보기가 무척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부도덕한 집단. 그 다음에 요즘 또 김무성 사위 마약 파트너가 누구였느냐. 라고 한간에 도는 내용이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위험하니까 얘기 못해. 소문이 자자해요. 그렇죠. 주사기 하나의 주인공은 누구냐? 자기가 스폰을 해주던 여배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면서요. 그럼 그 한 명은 누구냐? 그걸 찾아라.
이런 안 좋은 소문도 있고 이것이 마치 이상득, 네. MB 이런 등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한간의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손보기가 좀 쉬워졌다. 의원님 얼굴이 화색이 도는데요. 아니, 오늘 화색이 유난히 뭐 이렇게 좀 좋네. 생전 밥을 못 먹다가 이제 밥을 먹으니까 아, 헬스 1라운드 탈락. 그렇구나. 아, 근데 내가 헬스 1등 한다 그러면서 갔거든요. 완전히 진짜 앞날을 예언해. 1라운드 탈락했는데 실검 1등을 먹었어. 실검 1등을 3일 동안 먹었어. 그러니까. 저도 봤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저 봤어요. 베트남에도 자제해. 다음에 베트남에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베트남 우리 종업원들한테 예. 일하는 식구들 보여줬더니, 뭐 되게 멋있다고 예. 그러더라고. 한번 갑시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계층별로나 지역별로 볼 건 없죠. 예, 뭐 특별한 건 없고 야권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야권 지지층들은. 예, 무려 근데 86%.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요. 대구 경북에서 보면 네. 연루된 거 갖다가 60% 가까이 나와요. 대구 경북도 56%. 예. 부산도 그래, 부산에서 58%. 예, 더 높아, 대구보다. 야, 그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좀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아야 돼요, 사실은.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되려고 그러면. 예. 딱 봐도 그냥 완전 거시기 한데, 지금.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김무성 사회대표. 대표 사회대표.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이의 마약 사건 수사와 재판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소와 공판 과정에서 부당한 정치적 고려나 압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 응답한 사람들이 58%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나 압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31%에 불과했고요. 잘 모르겠다 12%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실제로 정치권이나 이런 사법부에서 네. 좀 봐줬을 것이다. 네. 이런 경우가 높잖아요. 예. 그래 봐주는 분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게 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렇죠. 표정 관리하느라고 김무성 후보가 영도에서 안 나오면 더 강력한 사람이 나와요.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는 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베트남 가서 사업하죠. 그렇죠. 예, 뭐 또 그런 얘기를. 부산에서도 꽤 높게 나왔어요. 그래요? 예,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그 정신인데, 대구보다 훨씬 위압이 있었다고, 응답하는 58% 나왔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균보다 높게 나왔네, 부산은. 네. 평균하고 비슷하게 이 나왔죠. 부산 예. 사람들이 뭐 가족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관대한 편인데 부산에서 높게 안 나왔고 울산 경남에서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묶었으니까. 부산 사람들이 부울경? 좀, 예. 부산 사람들이 좀 높게 이 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이렇게 뭐 연연하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 그러니까 59세 이하에서는 다 연루돼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높았고요. 50대 이하에서. 예, 그러니까 59세까지는 예. 60세 이상에서만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높았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고 인터넷 언론이나 여러 가지에서 여러 연루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 하나의 주인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있고. 향후 향배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부산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부산 사람들이 친인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부당한 외압이 작용됐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주사기 하나에 지금 DNA가 검출됐잖아요. 의혹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본인의 딸 그리고 뭐 정직 대통령의 아들 모 씨. 검찰에서 이런 분들 빨리 소환해서 위험천만하다. 아니 일단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불러서 인터넷 언론에 돌고 있는 내용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불러서 김비호마저 허위사실 유포로 보낼 수 없잖아 우리가. 검사해서 의혹이 있으면 그걸 깔끔하게 풀어주는데 누가요? 누구예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해야죠. 김무성 대표 그런 의혹 있는 거 풀어주려면요. 본인의 살아온 인생까지 얘기하려면 29박 30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혹들을 제가 다음 총선에서 제가 라이벌 관계에 있는 김비호가 한번 공천 못 받는데 왜 그래? 착각을 하고 있어. 공천 받으라고 해요. 공천 못 받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만큼 이 정치권과 사법부의 관계를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좀 고깝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틀림없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홍콩에 있는 정치 경제 무슨 부패 지수 이렇게 측정하는 그 기관에서 발표했는데 1등. 아시아 선진국 중 부패 지수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맞아. 아, 그랬습니까? 예, 부패 지수가. 그런데 부패 이걸 연동시켜 봐야 돼요. 부패 지수가 1등인데 6점대입니다. 싱가포르 0점대예요. 0.8%인가 그러고 한국이 6점대인데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다른 2등 이런 데들이 2점대, 3점대. 그런데 이것만 딱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한민국의 이 관료들의 부패,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게 부패 때문인데 이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어디라고 보느냐라고 유럽에서 또 몇 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1위가 정치권,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사법부예요. 사법부. 그래, 맞아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부패 선진국, 아시아 선진국 쪽 부패 지수 1등. 그리고 유럽에서 조사한 정치권과 사법부 가장 부패한데 당연히 그럼 정치권 대표의 아들이 대표의 사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법부가 조사할 때 제대로 했겠느냐? 너희들 그럼 부패한 나라에서 뭘 했겠냐? 당연히 국민들이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부패한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좀 수사 빨리 좀 하라고 진행하라고 얘기해야 그게 된다는 아니라 얘기죠. 책임을 지고 대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대통령 불출마 선언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물러나겠어요? 안 물러나죠. 왜냐면 이 사람 물러나면 우리가 불편해. 이 사람이 제일 만만한 상대야. 자, 네 번째 김무성 대표. 예. 참 우리 이번엔 조사 잘했어. 이게 예. 다 내가 하라 그런 거 이게. 믿거나 말거나. 예. 다음 질문은 여야 대표가 각 당의 대권 후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먼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부터 여쭤봤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조사 결과 높다라는 응답이 41.6, 42%로 나왔고요. 낮다라는 응답이 37%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로 조사돼서 약 5%포인트가 낮다는 응답보다 높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예. 오차 범위 내에 있지만요. 예. 이 조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낮다가 지금 40%가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 대권 후보 지지도 조사하면 1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진짜. 1등이고 2등이 문재인 요즘 급상승했고 3등이 박원순, 안철수 이제 문재인 까면서 문재인 까기 하면서 또 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4등. 그런데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여권의 대선 후보가 대표가 안 될 가능성이 낮다. 40%가 보기 10명 중에 4명은 저 사람 대권 후보 안 된다. 1등을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예리해졌습니다. 알찍하면서 굉장히 예리해진 것 같아요. 아니, 난 뭐 술면이 나갖고. 으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예. 뭐냐면 여권 후보 내에 새누리당 후보,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도를 물어보면 김무성 후보가 사실 압도적이죠. 그다음 오세훈 2등이지만 표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 낮다가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흔들리고 있다. 김무성 이른바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요. 일단 부친의 친일 논란, 그다음에 사이의 마약 투약 사건, 그리고 청와대와 친박이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김무성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이 또 놀랍습니다. 그럼 대단하죠. 지금 침묵 모드예요. 바짝 엎드리는 모드입니다. 바람 불 땐 엎드려라. 그런 모드. 이거를 야, 김무성 대표 진짜 이번에 대응하는 걸 보고 난 깜짝 놀래요. 이거 야권에 이 정도로 흔들어 놓으면요. 이건 대응 못 합니다. 그냥 끝난 거지 뭐. 맞짱 싸서 싸워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들이대거든. 지금 일체 자기가 죄인이다. 딸 잘못 둔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냥 바짝 엎드릴 때 말도 안 해. 카메라 기자들 들이대도 말하기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노출증 환자예요, 거기도. 그래요? 엄청 좋아해요. 일체 말 안 하잖아.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고 10월에요. 예, 그다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해서 내분이 굉장히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꺾였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김무성 흔히 말하는 김무성 대표는 좀 꺾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광주 호남권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정말 난 그건 궁금하거든. 네, 예. 비슷하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김무성 우리 대표께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사실 야권 성향이 강한 광주에서도 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좀 탄탄하게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좀 같습니다. 금방 봉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흔들면은 청와대와의 대립각과 또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의 정치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평균보다 네.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가 광주 전남 전북에서 높게 높게 나왔어요. 나왔죠. 네. 그리고 평균보다도 대권 후보가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더 낮게 나온 게 광주 분들이 무척 냉철하고 현실적이거든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예. 지지층이 경고하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도라든지 지금 새누리당 대표니까 그냥 아주 그냥 따라가는 거지 실제로 좀 강력한 김무성을 대체할 인물이 나타나면 저는 김무성 대세로는 꺾이지 않겠느냐. 김무성 대체할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예. 없으니까 얘기하는. 근데 반쪽짜리 인간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지금 박근혜 지금 정권에서 예. 윤상현? 예, 윤상현. 윤상현 의원이 이랑바지 흔들고 있잖아요. 예.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찾았어요. 누구예요? 정봉주예요? 아니요. 누군데? 세상에 반쪽 나도 얘기 못해요. 그래? 하여튼 어쨌든 이런 대세로는 자연스럽게 저는 수그러든다라고 보는 거죠. 이 광주에서 대권 후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탄탄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지도가 광주에서 있다는 저는 이 퍼센트는 아니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아니죠. 예. 그만큼 금방 봉사님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친일 문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훅 가야 되거든요. 예. 사실 광주 전남 같은 데서는 이 항일, 독립 여기에 대하면은 전국적으로 다 뜨겁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거의 분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날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렇게 새누리당스럽게 새누리당에서 저렇게 아직도 1위를 고수하는 거 보면 와 새누리당에서는 저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나라 거 잘 자괴감스러운 그렇지. 뭐 퍼센테이지도 아마 많이 반영됐을 거예요. 예, 저도 한마디 보태면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순탄하게 그 대통령 후보로 되지 못할 거라는 인식이 더 높습니다. 사실 여의도 거의 정가에서는. 지배적이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지지층에서는 55대 26으로 거의 2배 이상이 될 거다.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야권 지지층에서는 38대 47로 안 될 거라는 의견이 한 9%포인트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의도 정가에서는 좀 혹독하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 여권 지지층 전반적으로 볼 때는 김무성 대세론이 아직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예. 예. 자, 그럼 우리끼리 예측을 해봅시다. 이게 어차피 2017년까지 가는 건데 김무성 대권 후보 된다 안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려고는 노력은 할 아니 건데 된다 안 된다. 안 한마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된다. 그럼 나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된다. 예. 돼야지 우리가 정권 교체됩니다. 여론조사 전문 방송. 알고 찍자. 알찍. 자, 문재인 대표. 예,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권 후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예, 여쭤봤습니다. 이 질문 제가 읽을게요. 예. 최근에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권 후보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을 그거 진짜 청취하시는 왜 그래요?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풀 워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고요. 높다 39%, 낮다 42%, 잘 모르겠다 19%로 조사되었고 낮다는 의견이 높다는 의견에 비해서 3%포인트 높게 조사됐습니다. 예. 자, 여권, 야권을 한번 분류해보죠. 야권은 뭐 당연히 높게 나왔을 거고. 예. 야권에서는 54대 29로
높다는 의견이 높았고요. 여권에서는 24대 61로 낮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아까 김무성 대표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여권 지지층이 한 2배 이상 높았고 문재인 대표도 야권 지지층에서 2배는 아니지만 건 2배, 54대 29니까요. 예. 높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야권 지지층에서 한 10% 정도만 안 된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10% 이상 그 정도 예. 차이였지만 이번에 여권 지지층에서 그 문재인 대표를 보면 거의 2.5배 이상. 그렇죠. 여권 예. 지지층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게 안 된다. 안 된다 된다가 이렇게 확신하고 24%. 있어. 예. 그다음에 아니 안 된다는 게 61. 안 된다는 게 61, 된다는 게 24. 이건 뭐냐면요. 이거 행간을 읽어야 돼요. 여권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 내심이 반영이 된 겁니다. 아니 그 측면만을 꼭 볼 건 아니고요. 그런 당내 그런 내분이 심하기 때문에 문재인 친노 인사가 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두 가지 다 있죠. 있다고 봅니다. 다 있죠. 예. 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정봉주 의원님 말이 좀 더 설명력이 있네요. 근데 정봉주 학형이라 그럴 뻔했지. 그렇지. 그 박원순 시장과 사실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다 낮다라는 게 엇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저는 최근에 재신임 그 전국을 국면을 거치면서 약간 존재감이 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예.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높다는 의견이 꽤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보름 전에 조사했으면 아마 낮다는 의견과 높다는 의견의 갭의 차이가 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좀 존재감을 회복하면서 엇비슷하게 나온 거 아니냐. 한철수 이렇게 의원도 보여집니다. 전 대표도 지금 존재감이 막 예, 많이 올라왔죠. 있잖아요. 예. 아니 우리 서정성 의원이나 그쪽 이제 그 안철수의 동반자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낮다고 봐요. 아니 객관적으로 이거 개인 견해가 아니고 사실 이 호남에서는 예. 이제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을 것 같다. 대권 왜냐하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네, 네. 예. 그리고 호남인들은 대권 후보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높다와 낮다가 아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예, 나왔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제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막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호남 어떻게 하면 이 호남 호남의 흐름이나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뭐 친노네 비노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청취자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댓글 보지 마세요. 아니 의견이 많이 누가 있으신데 얘기해, 옆에서? 저는 그래서 더 좀 말씀을 좀 더 객관적이고 그렇지만 더 제가 공격적으로. 예 공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요. 정말 호남은 이 전국 정당에 대한 열망이 누구 어디 못지않게 강한 지역입니다. 너희들 호남끼리 가서 정당해라. 너희들끼리 야 비노 다 나가서 너희끼리 당 차려. 제발 우리 당내에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호남 함께 끌어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야당의 그 지지 기반 중에 많은 당원들을 가지고 있고 함께 가는 정당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말씀들보다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이 문재인 대표님께서 저는 이 한번 출마를 해서 검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호남에서 다시 이렇게 높다 낮다가 비슷하게 나온 것도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설정이 되면서 그만큼 돌파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끌어갈 수 있는 현 대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거냐에 관해서는 사실 내심 이 호남의 뿌리 깊은 좀 정서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문재인 대표께서도 오셔서 좀 풀어주고 함께 하는 모습들이 좀 더 있으면 저는 이런 지지도나 이런 통합의 의견들이 많이 더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잠깐만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법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흐름을 봐주는 건데 예. 서정성 우리 의원이 얘기한 것과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방향이 틀려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권 후보가 될 것 같다가 40% 호남권에서 대권 후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38%. 그럼 사람들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10명이면 5명 비슷한 견해가 나온다 그러는데 대체로
얘기인 즉슨 뭐 이해는 돼요. 이렇게 대권 후보가 됐던 사람을 광주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가능성이 50%까지 반쯤은 이렇게 반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잘 못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주, 전남, 전북에서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높다 말이에요. 그건 너무 아주 일시적인 해석 아닌가? 홍도사님, 예. 제가 이 김무성 대표의 그 예. 가능성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높다의 의견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당내에서 경선해봤자 이 친노 세력, 예. 우리 문재인 대표님의 이 당내 경선 구도를 깨기 어렵지 않겠냐. 예. 그래서 대표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반영돼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이게 뭐 생각합니다. 지지나 이런 거보다는 네. 현실이 반영된 거죠.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이 견해에 생각하는 대해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 비대위원장은? 아니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요 동의가 아니라 뭐 호남에 관련한 호남은 어디야? 아니 호남 그러니까 호남. 광주 뭐 광주, 전남, 전북. 예. 전북 이쪽의 입장들을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 뭐 일정 부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사실 저는 뭐 문재인 의원 대표를 지금 보는 입장에서 뭔가 지금 당을 좀 혁신해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 너무 지금 흔들고 있죠. 특히 예. 그 관련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안철수. 안철수 예. 대표. 차라리 저는 이런 어떤 구체적 내용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의원이 어쨌든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토론회장을 였다 이런 측면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강론에 있어서는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강론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뭐 호남의 민심이 이렇다 하는 것보다 지금 그 현실 반영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 서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 우리 어떠냐는 서 생각이 의원은 듭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는 소통 안 하잖아요. 관계를 하나의 그쪽 캠프하고 여전히? 뭐 지금 뭐 정책적으로 제가 소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 이제 예전에 제가 뭐 함께 같이 뭐 그럼 그쪽 일을 진영에서 했었는데 금태수처럼 물 먹은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뭐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관여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사실 이번 건 이 주제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JTBC 있는 후배 기자들한테 그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저녁이죠. 월요일 날 저녁 뉴스판 TV조선 뉴스판 생방에 나와서 기자회견 한 내용 그다음에 당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을 하는데 JTBC에서 좀 섭외를 하지. 그랬더니 섭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 못 나오겠다. 그러더니 TV조선 뉴스판에 나갔다는 거야. 네. 근데 그거를 보고 꼭 그 TV조선 나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얘기하고 싶은 우리 지지층이나 진정성이 있으면 JTBC나 아니면 다른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든지 최근에 이것과는 조금 무관하긴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좀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저도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욕은 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아니 금태섭처럼 하지 말고. 아니. 저는 지금도 제가 아주 바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모셔봤잖아요. 예. 근데 그 안철수 우리 전 대표님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인정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정치적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미숙하고 이렇게 좀 강력하지 못한 추진력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외유 내강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성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예. 지금 얘기를 뭐 아무튼 이런 그 TV 출연이나 또 이번에 또 성명서 발표하실 때 부패 연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렇게 이제 방법론 쪽에서 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이것들을 당내로 또 다시 가져와서 당내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이거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긍정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면 안철수 의원의 최근 행보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밝히셨잖아요. 네. 온정주의를 청산하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부패를 청산하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소를 당하는 사람들까지를 모두 포함할 거냐 이건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 검찰이 네.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비주류하고 조금 홀로 서려는 노력은 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다만 아쉬운 것은 알직을 좀 안 보는 것 같아. 왜? 봐요. 거론했던 내용을 보면 막말 정치인, 갑질하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조사를 보면 지난번 조사에서 막말 정치인보다도 더 크게 나왔던 게 계파 갈등 부추기는 정치인, 호남 파서 자기 정치하는 정치인.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안별로 보면 주류 측 윤호도 의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주류 측에서 지적될 만한 의원들이 많이 섞인 부분들을 주로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이 비주류하고 진정 홀로 서려면 국민 인식을 대변해야 하고 주류 비주로 가리지 말고 정말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진정성이 빛나지 않을까. 왜? 존재감이 큰 분이기 때문에. 다만 혁신 경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 좀 더 드리자면 예. 안철수는 참 우리 당에 있어서는 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 자산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꼭 정권 창출을 하는데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하고 서로 코퍼레이트하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됩니다. 협력하는 모습. 그렇죠. 예. 협력하는 모습들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안정감도 생기고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뭐 다른 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한명숙 대표를 지칭해서 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하는 정당의 모습은 뭐 옳지 않다. 그런데 사실은 1심 재판 과정이나 2심 재판 과정을 좀 학습했더라면 그런 말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한명숙 그 대표는 정말로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말도 안 되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면들을 우리가 무슨 뭐 동정심이나 서로 뭐 개파 알겠습니다. 이런 네. 내용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한명숙 총리를 면회하고 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당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거죠. 우리 그 서정성 의원이 안철수 의원하고 아주 그 지근거리에 있었던 동반자고 이런 얘기를 가서 좀 해줄 의향은 없어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갖고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난 당에서 오히려 정말 불만스러운 게 한명숙 총리 정말 유죄인지 그쪽 유사 2명 나오고 우리 쪽 유사 2명 나와서 공중파 방송 놓고 끝장 토론하자.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 당에서 이루고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안철수 잠깐만요. 그것도 치고 안 나갔는데 거기서 당의 소중한 그 빅마우스거든요. 마치 한명숙 총리의 판결은 정당했고 그 총리에 대해 그 판결에 대해서 저항하는 당은 무능한 정당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이건 오래 갑니다. 이 역사는. 나중에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안 되고 안철수 의원이 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역사의 개연성은 다양하니까. 그럴 때 이거는 치명적인 발목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잠깐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서정성 의원이 정말 가서 좋다. 최근에 난 존재감 있게 막 투쟁하고 당에서 우당탕탕하면서 혁신 경쟁하고 내용 얘기하는 건 그 형식은 난 너무 좋다고 봐요. 네. 진지 그랬어요 이제. 쉬운 얘기를 왜 그렇게 오래 합니까? 좀 같이 얘기 좀 다음부터 합시다. 출연 안 시켜 이제. 아니 좀 합시다 얘기. 그래서 가서 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아니 근데 안철수 그 전 지금 대표도 안철수 특집이 아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도 문제가 있지만 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당 내 의원을 만났어요. 예. 한명숙 의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130명 중에 100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무 답답한 거야. 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진실의 문을 닫는 역할을 들을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또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에서 당신 공천을 받아야 돼. 아니면 안 줘도 되니까 길거리 나와서 한명숙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는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다 읽어봤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1심 판결도 읽어보셨는지 사실은. 그래서 균형 감각을 좀 가지고 판단하실 필요는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한명숙 총리 그 판결 문제로 가지 말고 우리 서정성 의원처럼 정확하게
광주 민심도 대변하고 국민들 민심 대변하고 안철수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 소중한 자산이라고. 진짜 자산끼리 긍정적으로 투자하는 거 네. 충돌하는 거 우리가 바라야 되거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가서.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전해주세요. 김비호가 사랑한다고. 뭔가 좀 다른 행보를 이렇게 네. 보여준 건 괜찮은데 국회 연석회의나 회의 참석 안 합니까? 중요한 당무회의 이런데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주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급이 틀리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얘기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지만 아무튼 안 다양하게 말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집권해야 됩니다. 아 김비호 위원장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흥분하지 말고 흥분한다고 이제 메시지는 흥분한다고 이 그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여배우들한테 슬픈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래요. 아, 나 울 것 같아 지금 울 것 같아 지금. 눈물 흘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배우는 자기의 슬픔을 자기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슬픔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흥분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이 분노되는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우리 청취자가. 왜 당신이 그래? 아니 나는 이게 뭐 넘어가시죠. 그래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김비호 위원장이 직접 안철수 의원한테 전화하세요. 또 동등한 위원장인데 그래서 좀 보자. 내가 할 얘기 있다. 하세요. 왜 여기다 시켜? 당구위원회도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차기 대권 지지 성향. 자, 예, 이거 이거는 뭐 시계열적으로 계속 예. 측정하는 건데 이번에 조사했더니 여권이 38%, 야권이 48%로 예. 야권이 한 10% 정도 높게 여전히 나왔습니다. 높아요. 예. 그런데 당 지지율은 20%. 예, 그러니까 예. 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무당파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이탈한 층이 많다는 얘기죠.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은경 예. 부산에서 드디어 예. 야권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계속 그 여권 성향으로 갔다가 41점. 예. 여권이 부울경에서 여권이 41.5, 예. 42%. 그 다음에 야권이 45. 예. 아, 네. 다음 주 하면 뒤집히겠죠 또. 그 정도는 우리가 자, 이제 추석 밥상에 가장 재미있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야권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예. 앞에 질문했던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에서 야권에 손을 들어줬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 중에서 지금보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정치인은 다음 중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8분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정봉주, 정청래, 김영춘, 이인영, 임종석 이렇게 8명을 제시하고 평가를 받아봤는데요. 그리고 설문도 돌렸죠, 이름을. 예, 로테이션. 보기를 로테이션해서 이름이 그 공평하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조사해봤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30.7%로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1등. 그 뒤를 이어서 안희정 22.9, 23%로 안희정 충남지사 2위. 김부겸 6.2. 그 다음에 정봉주 5.2. 정청래 3.7. 김영춘 1.9. 이인영 1.6. 임종석 1.0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잘 모름이 27%. 예, 그렇습니다. 4분의 1 정도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3등서부터는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1등, 2등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반수. 예, 1, 2등이 의미가 있는데 정봉주 네. 의원이 몇 등 하는지도 상당히 관심거리였죠. 그건 우리끼리 관심이었지. 아니, 지난번에 3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겁니다. 아니 전국구 저 100개 특집 그 할 때 행사할 때 와서 묻더라고요. 저한테 몇 등 할 거 같냐. 왜냐면 우리 조사 들어가는지 예, 알고 그랬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4등 할 겁니다. 그랬더니 3등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 근데 4등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왜 0%야, 서울에서. 서울에서 무슨 0%예요? 정봉주가 0%라고. 저 정봉주 의원님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재명 시장을 먼저 그래, 얘기를 이재명 해야 시장 겠습니다. 얘기해봐야 돼. 예. 왜냐면 진짜 너무 높게 나왔어요. 예, 결국 그만큼 지금 다크호스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권 지지층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개 보면 대선판이 다크호스는 늘 한두 명 나오기 마련인데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상당히 진보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보 후보, 진보적 시각을 가진 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누군가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거기에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지금 소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되면 2017년 대권으로 달리겠죠?
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양날의 칼일 겁니다. 아마 뛰어드느냐. 뛰어들어서 만약에 승산이 없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경기지사도 노릴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토리, 예. 퍼포먼스, 비전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스토리가 분명히 있고 있죠. 퍼포먼스를 지금 굉장히 많이 내고 잘하고 있죠. 있죠. 예. 그 비전도 좀 보입니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예. 다만 이제 본인의 신변 문제, 예. 예를 들면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로우면 예. 그런 어떤 그 성과도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 대선에 뛰어들어서 지지를 많이 못 얻었을 경우에는 경기지사 가는 길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뛰어들 거라 보는데 2017년에. 왜냐하면 임기가 2018년 5월 네. 말까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뛰면 재보궐선거가 없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남 부시장이 직을 승계할 수 있는 거의 임박에서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출마 선언할 가능성은 출마 선언하는 것은 그 전까지 잔뜩 이 펌핑을 시켜놓고 출마 선언하고 정작 마지막 노림수는 경기도지사로 갈 것이다. 그게 좀 현실적이죠.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선 주자로 바짝 올려놓고 몸값 올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주자된 사람을 손을 들고 같이 밀어주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 해에 있는 그 다음 해에 있는 제가 경기도지사로 그 갈 얘기를 것이다. 하려고 했어요. 예. 예. 바로 출마. 다음 해니까요.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2017년에 혹시 의원님이 그 사면 그 전에 사면을 하게 되면 예. 사면을 받게 되면 대권 도전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2016년에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시켜준대요? 쪽집게 봉도사님이시니까. 아니 내 문제는 다 틀려요, 늘. 근데 2016년에 사면 복권될 가능성이 있고 예. 우리는 내숭 까는 정치 안 합니다. 예. 뭐 대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까는 소리고요. 무조건 뜁니다. 무슨 그런 이상한 답변들을 해야 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난번 우리 조사에서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었는데요. 예. 이번 조사에서 23%로 2위를 차지했지만 굉장히 안희정 지사도 높게 나왔죠. 야권 지지층이 차세대 리더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상대적으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여권 지지층에서 호감이 높지만 실제 야권 지지층에서 호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라는 게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그 최고위원인 이인영, 정청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임종석 이런 분들에 비해서 정봉주 의원이 다소 높게 나왔다는 것도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386 상징 인물인 이인영, 임종석 이런 분들이 1% 대중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86 그룹들이 뭔가 다음 총선에서 감동을 주려면 일각에서 제기했던 험지 출마 등 좀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저는 4등 나온 게 비정상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바이아스가 꼈어. 그 편견이 좀 꼈어요. 이거 토요일날 일요일날 조사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서부터 머슬매니아 떨어지고 금토일 검색순위 실검순위 1위야.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거 갑자기 겸손해지세요. 이거 반영 안 됐으면 20% 나왔어. 아니 저 정치인을 봤는데 무술인이었습니다. 예술인. 그래서 저 사람 믿었다가는 이게 우리나라를 아니, 푸틴처럼 만들겠다. 서울에서 0% 나온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서울 네. 사람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이 인터넷이나 충청도가 그 저를 좋아해요. 충청도는 뭐 끊임없이 사랑을 하네. 안희정 다음으로. 예,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새정치연합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응답층에서 예.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가 40.6%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낙마한다, 지지도가 폭락해서 문재인의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 지지층에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층이 안희정 지사를 선택한 거는 25%였지만 이재명을 선택한 사람들이 41%로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 안희정 지사가 23%가 나왔어요. 네. 야권 지지층에서 거의 언론 노출도로 보게 되면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근 1년 동안 안희정 지사는 언론 노출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많았잖아요. 네. 계속 그 다음에 언론에 부딪히면서 노출되면서 각이 있는 각을 세우는 아젠다를 만들어냈고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지지는 거품성이어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없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안희정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안희정 지사 같은 정례적인. 경우는 꽤 탄탄하게 오랫동안 끈기 있게 지켜보고 있는 층이 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5, 60대 지금 보면 5, 60대에서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5, 60대 야권 지지층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게 정청래는 지랄 발광을 해도 정봉주를 못 쫓아오네. 그 부분은 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자기는 3주 동안 실검순위 1위 했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못 쫓아오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이재명, 정청래, 정봉주 3자 한번 그 넣어봐서 누가 과연 진검승부 한번 해보자. 누가 높은지. 이번에 그냥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이재명 거예요. 1등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2등 정봉주, 3등 정청래. 예. 아니 부산의 김용춘 위원장이 좀 더 선전했으면 고생 많이 하시거든 지금. 네. 김용춘 위원장님이. 당선이 되시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아니 저는 김용춘이 이인영, 임종석보다 많이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가 험지로 가서 부산 가서 싸우는 김용춘에 대해서 여전히 애잔한 마음으로 봐주고 있는 층이 있다. 그 국민들의 이 시선은 그러니까. 냉정하고 정확한 거에 보면. 네, 맞습니다. 예. 내년 총선에 꼭 김용춘 의원이 좀 당선됐으면 좋겠고 그 부산에 사실은 불경이 좀 바람이 불려 그러면 안철수 대표님이나 문재인 대표님 부산 오셔야 돼요. 그렇죠. 선거를 예. 그래야지 우리가 또 집권할 수 부산 영도 한번 가라고 안철수 하세요. 영도. 아니 오시면 양보할게요. 양보한다고 예.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표님 고향 아니신가요? 영도? 아니 두 분 아, 중에서 영도 문재인 가라 그러고 아니, 또 그 안철수도 거기 지 고향 가라 그래요. 같이 그러니까 뭐 네? 그 안철수 이제 대표 전 대표 아니 그 얘기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말씀을 이미 그랬어요? 드려봤습니다만 근데요? 아니 저는 안철수 아니 그거 그 말 들었다가 또 팽당한 거 아니야? 네? 그런 것 잘리면서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최근에 안철수 안 됐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안철수 얼굴이 좀안 좋아 보인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주의 있게 보시면 앞으로 혁신 카드를 계속 낼 거 네, 아닙니까? 내겠다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도전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부산. 그래야지 울림이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가만히 있는 당에서 거예요. 역할을 또 하시고 또 이번에는 존재감도 좀 드러나고 여러 가지 또 의견 제시와 함께 당내에서 소통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 이번에 혁신안을 통과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신임을 다시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너희들 빗도했던 세력 다 나가라 이런 측면은 또 아니시니까 이렇게 다 화합해서 소통하고 또 당이 하나가 돼서 좀 총선 또 대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희망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총선 때 국민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납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 문재인 대표 딱 손을 잡으면서 부산에 같이 출마합시다. 같이 출마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 이런 그 쌈마이 트리키한 그런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부산 출마하면요. 제가 피선거권 때문에 선거운동 못 해주지만 출마하는 순간 한 달 동안 전국구 알직 공개방송을 4회, 4회, 8회를 부산 그 지역 가서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싫어하는데. 그렇게 뭐 손잡고 부산을 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한번 되고. 예. 한번 표로 못 될 거거든요. 너무 저주에. 본인도 떨어지고 뭐 깜방도 갖고 갔다 오고 그랬으면서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정말 느낌 감동도 없고 진짜 반복해서 자, 얘기하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명절입니다. 추석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전국구 들으시고 알직 들으시면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궁금하시죠? 공도사의 쪽집게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알고 찍자 알찍